안녕하세요. 드후로그입니다. 오늘은 KBS 일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의 26회를 뇌피셜로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무채색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도시는 흡사 폐허 같았다. 굳게 닫힌 철문과 밤새 켜졌던 가로등 불빛 아래 잿빛 공기는 아직 어둠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그 안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다. 허름한 고시원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동하지 않는 선풍기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와 컵라면, 용기 사이로 구겨진 외투를 덮고 자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한무철. 한때 대운빌딩을 소유했던 남자. 이제는 지하철역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고물상에서 주운 조각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니,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 안에 비친 눈동자가 그 자신을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기름기 가득하던 얼굴은 야위었고 목소리엔 기운이 없었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못한 채 뻗쳐 있었고 입가엔 터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다. 무철은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가족에게 어떤 짐이 될지를 알고 있었다. 미자는 이미 그의 장례를 치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무책임함과 몰락 앞에서 등을 돌렸다. 그가 돌아온다는 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지폐는 폐건물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주운 것이었다. 한때 자신이 1,000원을 흘리고도 돌아서지 않던 사람이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무철은 돈이 사람의 존재 이유라 믿었다. 그는 자신을 건물주라 자칭하며 친구 대식에게는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고 규태에게는 조건부 우정을 내밀었다. 자식들에겐 돈으로 애정을 가름했고 아내 미자에게는 경제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돈이 없다는 것보다 무서운 건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기계적으로 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곳, 지하철 입구 옆에 낡은 공중전화 박스였다. 전화번호 하나가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미자의 번호였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그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다. 처음엔 삑 하는 오리움이 들렸다. 다시 한 번. 이번엔 전화벨이 울렸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그 짧은 간격의 소리는 고통이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4번째에서 멈췄다. 하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자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무철은 수화기 너머로 말을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스 밖으로 나왔다. 모퉁이에 놓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멈칫했다. 동전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길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그는 서슴없이 주워들었다. 동전을 닦으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이게 내 인생값이었나. 건물주에서 노숙자, 갑에서 을로, 오만한 남자에서 무릎 꿇은 죄인으로. 그의 삶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갚아야 할 건 빚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한무철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가 향한 곳은 민들레 카페였다. 다시 돌아가는 길, 다시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김대식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라은행 본점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올라섰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억만장자들이 드나드는 곳. 그는 여전히 어색한 듯 양복자락을 매만졌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치킨 튀기던 그의 손은 아직 수트 소매 속에 익숙하지 않았다. 김대식 고객님,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선 VIP룸은 천장이 높고 조명이 부드러웠다. 방음 처리까지 완벽한 그 공간은 고요했고 동시에 숨막히게 낯설었다.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커피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문서가 놓여 있었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이 상품은 고객님의 당첨금을 3년 만기 기준으로 운용 시 세후 연수익률이
평균 8.4%에 도달하며 내식은 멍하니 설명을 듣고 있다가 이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냥 예금이요. 일반. 특별한 거 말고 금고에도 좀 넣고. 그런 거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 부동산, 주식, 혹은 글로벌 자산은? 그런 거 몰라요. 하던 대로 그냥 놔둬요. 대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도 향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이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마치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 높은 세계였다. 잠시 후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심의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다. 그 빌딩 사이로 저 멀리 대운 빌딩의 낡은 옥상이 보였다. 그는 그곳에서 무철과 규태와 함께 잔소리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복권 따위 믿지 않던 자신이 단 한 장의 당첨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내식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뉴스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속보. 폐건물 화재. 사망자는 한무철 아닌 것으로 확인.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 한무철 살아있다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난 25회 무철의 장례를 치렀을 때를 기억했다. 형식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작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그는 다급히 인터넷을 켜고 관련 기사들을 뒤졌다. 그곳엔 흐릿한 CCTV 영상과 함께 한 남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어 있었다. 다 타버린 폐건물 잔에 속을 빠져나오는 중년의 남자. 다친 듯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외투자락 속에 숨어든 얼굴. 그 실루엣은 분명 김대식이 알고 있는 무철의 그림자였다. 대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살아있었다면 왜 숨은 걸까?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걸까? 설마 날 찾아올 생각은 아니겠지. 무철이 돌아오면 대식은 자신이 숨긴 당첨금에 대해 물어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복권을 나눠 갖자는 약속. 물론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 하지만 무철은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직원에게 말했다. 금고에 넣을 때 타인 접근 못하게 장치 같은 거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문과 안면 인식, 이중 보안 장치로 보호됩니다. 고객님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식은 조용히 안도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가 무철이처럼 돼버릴 것 같은 거지? 부자가 된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의 심장 속엔 내가 빼앗은 대운이 언젠가 자신을 덮칠 것 같은 예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뉴스 봤어? 무철이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고요한 방 안 그는 느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진짜 VIP는 자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나타난 한무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민들레 카페는 아침 햇살 속에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겨우 몇 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은 이미자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였다. 남편의 몰락 이후 그녀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버텨낸 유일한 장소였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무너진 삶을 조용히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커피 머신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머그잔을 닦기 시작했다. 잔 하나하나를 닦을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나가길 바랐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이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미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한무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미자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고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살아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라 차라리 지침에 가까웠다. 난 너 장례도 치렀어. 애들도 다 정리했어. 근데 왜 돌아왔어? 무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은 바짝 타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과거의 오만한 남편은 사라지고 낯선 거지 같은 사내가 서 있을 뿐이었다. 미자야, 나 다 망가졌어. 그깟 돈, 그깟 건물 이제 아무 소용없더라. 미안해. 그때 너한테 그렇게 굴고 가족한테 소리치고 내가 미쳤던 거야.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지. 카드 한 장에, 복권 한 장에, 사람 하나하나를 계좌로 계산했잖아. 무철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자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 셋이.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가족? 그 말 이제 쉽게 꺼내지 마.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묻어두었던 체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당신 없이도 혼자 이 가게 열고 닫고 숨 쉬는 법 익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라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가락을 모아 깨진 잔 조각을 치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마음이 종이컵처럼 쉽게 다시 펴질 거라 생각하지 마. 당신은 찌그러졌고 난 이미 버렸어. 무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찢긴 종이컵을 다시 펴봤자 물 한 방울 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순간 카페 스피커에서 옛날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오. 그 노래는 그들의 젊은 시절 함께 택시 안에서 흥얼거리던 멜로디였다. 그 기억마저도 지금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늘어져 있었다. 무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엔 용서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종이문처럼 얇아진 자신의 존재가 바람에 찢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들레 카페 안 이미자는 오래도록 무너진 잔 조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조각은 다름 아닌 그녀의 지난 결혼 생활 같았다. 보이진 않지만 이미 끝나 있었던 이야기. 병원 응급실 특유의 냄새는 이상하게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든다. 소독약과 철제기구,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벗겨지는 기분. 김아지는 창백한 얼굴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김순자 씨 보호자분? 간호사의 목소리에 아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다. 의사로부터 스트레스성 과호흡, 신경쇠약 진단을 들은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걱정으로 가득했다. 3천만 원. 그녀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담보로 받았던 태아의 고급 손목시계. 어머니가 그 시계를 정리 중 실수로 잃어버린 이후 아진의 일상은 무너졌다. 대출 독촉 전화는 매일 걸려왔고 카드값 연체의 서비스 일도 잘리지 직전이었다. 모든 고통은 애써 외면한 호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아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 다 갚고 언젠가는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돌아온 건 시계 분실과 빚 독촉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까지 쓰러졌다. 병실에 홀로 앉은 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아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다. 태아였다. 그는 흙이 묻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몰골, 손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 시계였다. 아진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다. 이거 찾았어. 태아는 숨을 몰아쉬며 손목시계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찾아야 했는데 엄마도 쓰러졌다고 해서 오늘은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녀는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시계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안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 이제 믿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보다 더 서늘했다. 우린 사과보단 책임이 필요해. 나는 널 도와준 게 아니라 믿은 거야. 그 믿음을 넌 가볍게 여겼지. 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널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넌 그냥 돈 빌려준 애가 아니라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는데.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어준 거 처음이었어. 그래서 무서웠어. 그 마음이. 그래서 도망쳤던 것 같아.
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아직도 서툴렀다. 도망치고 숨고 변명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나마 돌아왔다. 그녀는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엄마야. 나중에 무슨 얘기를 더 하든 그건 그 다음이야. 태아는 고개를 숙이며 일어섰다. 그래. 내가 필요한 순간 나도 옆에 있을게. 이번엔 진짜로. 병실 문이 닫히고 아지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는 알았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하지만 진심만큼은 손해보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심장 모니터에서 일정한 삑 마이너스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하얀 천장과 밝은 형광등 아래 최규태는 병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깨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민용은 산소 튜브를 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중간에 합병증이 생기면. 그 말은 규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 그리고 앞으로 민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할 안전한 집.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명함, 장태영 대표 위너스 자산개발. 명함 뒷면에는 펜으로 메모된 계약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운빌딩 지분 45% 확보 시 상가 리모델링 및 재개발 독점권 부여. 장 대표는 아주 친절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다. 말투는 느긋했고 웃을 땐 눈이 반쯤 감겼다. 하지만 규태는 그 미소 너머에서 어딘가 뱀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봤다. 그는 책상 서랍에 숨겨둔 계약서를 꺼내 펼쳤다. 조건은 분명했다. 무철이 돌아오지 않거나 무철의 권리가 유효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운빌딩의 실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민용아. 규태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 없는 대답.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빠가 너만은 지켜줄게. 너는 병원 신세 안 지게 해줄게. 민용은 그의 전부였다. 심장이 약한 아이를 위해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야간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대였다. 돈은 정이었고 생명이었고 미래였다. 그는 무철에게 대운빌딩 명의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친구를 돕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분명히 생각했다. 그 건물 내 손에 들어와야 해. 그래야 민용이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장 대표. 규태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껐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서명을 시작했다. 최규태. 부처럼 눌러 쓴 글씨가 계약서 아래 새겨졌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민용이 보호자분, 아이가 곧 깰 것 같아요. 규태는 급히 계약서를 서랍에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요? 정말 눈 뜰 것 같다고요? 그의 눈빛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용이 눈을 뜬다는 건 이 모든 선택의 대가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아빠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다 해놨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용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작은 떨림 하나에 규태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창문 밖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단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래였음을 그는 아직 모른 채였다. 붉은 노을이 대운빌딩의 옥상 난간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가리지 않는 이 공간은 한때 세 친구가 웃으며 맥주를 나누던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이곳에 모였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다. 대화는 차갑고 공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무철은 무너진 어깨로 옥상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가 예전처럼 중심에 서 있던 시절은 끝난 지 오래였다. 그의 발등엔 흙먼지가 가득했고 신발은 갈라진 틈으로 발가락이 비칠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네. 김대식이 말했다.
새 수트 차림의 그는 예전보다 어깨가 넓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이 건물 여전히 덜컹거리더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사가 있어. 무철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그렇지.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론 멀쩡한 척 살았어. 최규태는 옥상 난간에 기대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무철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말없이 이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손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 복사본이 접혀 있었다. 왜 불렀냐, 무철. 규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마 또 우정 같은 소리 하려고? 무철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한 이유 아니냐? 대식은 코웃음을 쳤다.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하냐? 우린 우정도 가족도 돈 앞에 무릎 꿇었잖아. 그의 말엔 쓰디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누구보다 무철을 존경했고 따랐고 믿었던 자신이 결국 복권 한 장 때문에 그를 등졌다는 자책. 그리고 그 복권이 자신을 바꾸었다는 불편한 진실. 그래. 다들 나 욕하지. 나도 욕해.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죄 없는 놈이 있냐? 무철은 조용히 대식을 바라봤다. 대식아. 너 복권 당첨됐을 때 내 말 기억나냐? 되면 반씩 나누자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난 진심이었어. 넌 그걸 농담으로 들었고. 대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난 널 원망하지 않는다. 근데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규태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어떻게? 내가 가진 거 하나 없는데 누구랑 시작할 건데? 무철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대운빌딩 도면이 있었다. 이 건물 다들 팔려고만 하잖아.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린 여길 지켜보자는 생각 해본 적 있냐? 대식과 규태는 말없이 도면을 들여다봤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세 사람 모두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정장, 빛나는 구두, 날카로운 눈빛. 장 대표였다. 아이고, 감동적이네요. 세 사람의 우정, 재회, 반성, 다 좋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다가와 도면을 흘끗 봤다. 근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의 뒤에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따라 나왔다. 대운빌딩, 이제 제 소유가 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규태 씨 서명하셨죠? 규태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김 사장님, 복권 당첨자라는 사실 아직 가족 외에 공개 안 하셨더군요. 그 정보도 생각보다 값어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무철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무철 씨, 살아계셔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빌딩 옥상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무철이 도면을 찢어버렸다. 내가 여기 다시 오는 건 이 건물 때문이 아니었어. 이 두 놈 내 친구들이 다시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 말에 대식과 규태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오랜 침묵 끝에 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무철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규태도 따라 말했다. 그래도 이 빌딩 쉽게 넘기진 말자.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 마지막까진. 장 대표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당혹이 담겨 있었다. 이 셋 이렇게까지 안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태양은 완전히 저물고 있었다. 그 빛을 등진 세 남자. 그들은 다시 한번 한자리에 서 있었다. 부서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운명의 게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었다. 도시의 소음은 대부분 잦아들고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아파트 단지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서우는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꺼진 휴대폰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 태영은 다른 여자와의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그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그녀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졌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그 붕괴를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가장 최근의 통화 목록에 남아있는 이름. 김석진. 한때는 그저 오빠의 친구, 이웃집 오빠로만 알았던 사람.
하지만 그가 매번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걸 서우는 최근에야 깨달았다. 힘들 때, 상처받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다가온 사람. 태영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미소로 축하해줬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석진 오빠.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우야? 지금 시간 괜찮아? 석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응. 어디야? 우리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그 시각 김석진은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우의 전화를 받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책상 위에는 태영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은 반쯤 찢긴 채였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조각을 모아 다시 맞춰보았다. 찢겨진 틈새는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둘의 웃음이 보였다. 미안하다 친구야. 석진은 중얼이며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서우에게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한편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서우는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말했다. 그날 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 태영이 날 그렇게 속였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날 스스로 너무 속여왔다는 게 더 힘들었어. 석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게 끝은 아니야.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 서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석진 오빠는 항상 그렇게 옆에 있었지. 근데 난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의 말에 석진은 가볍게 웃었다. 그건 내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겠지. 근데 이젠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 잡아도 돼? 서우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벤치 뒤에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어쩌면 이 밤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사람의 운명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달려있다. 손을 놓은 자와 다시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민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까지 대운을 잡아라 26회 뇌피셜이었습니다. 다음 회엔 재밌는 뇌피셜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